안녕하세요. 김부식 강사입니다. 엊그제 숙명여고반 설명회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일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뭐 직장이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로 못 오신 분들 중에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현재 좀 어두운데요. 이게 촬영을 하는데 빛 간섭이 좀 있어가지고 아예 불을 다 껐어요. 불을 다 끄고 촬영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어두침침하게 보이는데 대신 이 PPT 화면이 더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부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개념상상에서 전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나왔고요. 수학이랑 상관없긴 하지만 예. 그 다음에 경기과학고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좀 좋아해서 실제로 전공이 화학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문제 정말 많이 풉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풀이 다 해주거든요. 모든 문제, 그러니까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상관없이 다 풀어서 제가 해설을 만들어 줍니다. 매번 수업할 때마다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누구보다 문제를 많이 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숙명여고 내신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내신 알아보기. 첫 번째는 난이도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2020, 2021, 2022 1학기 이제 내신 평균입니다. 근데 여기 참고로 고려해야 될 거는 여기는 수행도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보다는 조금 낮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명 같은 경우는 최근에 60점대 초반 정도가 1학년 1학기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보면 숙명이 2020, 2021은 평균이 제일 높죠. 평균이 높다는 얘기는 난이도가 쉬운 거예요. 하지만 2022년 와서는 진선이나 오히려 경기고보다 낮아졌어요, 평균이. 즉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냐, 이런 추측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보여드린 의미는 뭐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내년에 다시 난이도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진성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다고 소문났잖아요. 계속 어렵습니다. 근데 숙명은 쉬울 때는 좀 많이 쉽고 어려울 때는 좀 많이 어렵고 어쨌든 최근에는 그래도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쉽게 공부하면 안 되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식으로 어려우냐를 보고 싶은데 사실 이게 풀이가 정말 간단하죠. 위에 한 두 줄, 아래 한 줄, 이걸로 사실 풀이가 끝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숙명 문제의 특징은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어디서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풀고 나서 집에서 가면 풀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많지만 실제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숙명 문제의 특징은 본드하지만 새로운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알면 쉽죠. 풀이 되게 짧잖아요. 저거 이렇게 풀면 되라고 하면 학생들 되게 쉽네 하지만 시험에서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생각보다 막 어려운 그런 원리가 쓰이지 않아요. 지금 이 문제도 15분 숙명여고는 15분이 일반적으로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풀이는 여기서 끝난 건 아니에요. 이 밑에 풀이가 좀 더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 첫 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저 첫 줄 만드는 과정이 사실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인수분해 처음 들어가면 딱 배우는 게 뭐냐면 일단 묶는다예요. 묶을 수 있는 건 묶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뭐 공식을 쓰던 조립집 이것저것 하는 거지 일단 묶는다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묶고 시작하면 편해요. 근데 저걸 묶지를 못해요. 학생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오히려 쉬운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숙명 문제는 실제로 기본적인 원리가 많이 나오고 완벽하게 알아야 쉽게 잘 볼 수 있고 실수 없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숙명 시험 특징 또 하나가 프린트죠. 프린트가 매년 문제 양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12문제밖에 안 됩니다. 중간, 기말 다 12문제씩이니까 한 합쳐가지고 48문제 정도 되겠네요. 자, 근데 이 프린트가 수업 시간에 활용도 돼요, 심지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발표도 시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렇게 양도 안 되고 선생님들이 활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시험에는 무조건 많이 나오겠죠. 물론 절대적인 양이 엄청 많진 않아요. 왜? 12문제인데 12문제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3문제나 4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똑같은 거 또는 이제 변형 같은 거 생각해서 이제 한 30% 정도 되는 건데 그 정도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문제로 문제의 양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연계되는 비율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게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로 나온 프린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학기 중간고사 실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디귿에 있는 원리를 안다면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프린트 문제가 더 어려운 거고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온 거는 이 디귿만 풀어본 친구라면 제대로 풀어본 친구라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난이도가 하락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는 이것도 이제 프린트 문제인데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완벽히 똑같습니다. 뭐만 다르냐? 고작해야 뭐 문자가 뭐 M 대신에 뭐 K가 쓰인다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살짝 바뀌었다든지 뭐 숫자가 12에서 8로 바뀌었다든지 물론 수학은 숫자가 바뀌고 문자가 바뀌면 아예 풀이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풀이법도 똑같아요. 어쨌든 프린트에 나온 문제가 그대로 내신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은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도 이제 중간고사 대비 프린트 문제에 있었던 문제고요. 요건 실제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문제 지문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초당 어쩌고 있는데 똑같죠. 첫 줄 완전히 똑같고 그 다음에 가나 내용이 있는데 가 똑같고 나는 숫자만 살짝 바뀌었어요. x-2가 x-3으로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문제 물어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Q5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이법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숫자는 살짝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똑같은 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봤다면 당연히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숙명 문제는 프린트가 굉장히 연계가 비율이 높아요. 왜? 문제량이 적기 때문에. 물론 금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이 프린트 문제가 다 누구냐? 작년 2022년 중간고사 볼 때 나온 프린트는 바로 전년도 문제가 나왔어요. 2021년도 모의사 문제만 12문제가 프린트에 나왔습니다. 물론 시험 4번 봤잖아요. 모두 다 전년도 기출이 나왔던 건 아니에요. 프린트에. 자, 다른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2학기 기말 프린트예요. 2학기 기말 프린트인데 2020년이라고 돼 있죠. 아까 중간고사는 2021년 모의 기출이었지만 기말은 2018, 19, 20으로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편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만들다가 작년 게 좀 좋다 그러면 작년 거로 만들고 그 전 게 좀 괜찮네 그러면 그 전 거로 만들었다. 다만 모의고사 문제로 다 이루어져 있고 양이 적기 때문에 열심히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난이도가 상승했어요. 앞서 말한 세 문제, 즉 중간고사에 변형된 세 문제는 두 문제는 완벽하게 똑같았고 한 문제는 좀 이제 약간 난이도가 하락되게 변형이 됐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오히려 약간 상승했어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상승한 건 아니에요.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던 게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곱하면 되는 건데 왜 곱하느냐에 대해서 이유를 아는 학생만 좀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내리면 프린트 문제가 변형이 크게까지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대신 연결이 높기 때문에 프린트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어봐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특징은 이제 문제 구성인데 이건 숙명여경만의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단원의 특징은 사실 이거는 모든 뭐 학교 시험이 다 단원 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애매한 것들도 있어요. 뭐 여기 다항식 연산 문제를 2차 방정식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점되는 단원을 가지고 정리하면 뭐 다항식 연산 8문제, 인수분해 2문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당식의 연산이 원래 많아요. 저걸 뭐 소단으로 나누면 뭐 항등식도 나오고 곱셈식 나오고 그런 거지. 어쨌든 저렇게 나왔는데, 근데 요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수분해 적게 나왔다고 공부 안 할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설사 작년에 뭐 복소수가 딱 문제다. 그렇더라도 복소수 어차피 공부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단원에 어떤 문항이 많이 나왔다. 이건 차라리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2학년 가면 뭐 상현호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교과관에서 빠진 것들을 제대로 빠지냐 이런 거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보일 과정에서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비중이 적다 안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공부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럼 의미가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문제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형태에 따른 구성을 보면 오지선다가 15문제, 단답형이 8문제. 특징이 하나 있죠. 뭐가 없어요? 서술형이 없습니다. 이 서술형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서술형을 풀려면 선생님의 의도에 맞추어서 딱 풀어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 동네 강남 내신을 풀다 보면 교과서적인 풀이 이게 100%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풀이 방법, 일명 숏컷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차피 점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막 좌표를 찍어서 넣는다거나, 물론 이제 그거가 있게 찍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다양하게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서술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연합반 같은 경우는 서술형까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숙명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리는 안 되겠지만 굳이 서술형에 맞춰서 막 증명 쓸데없는 질문까지 다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문항 어디서 뭐 해야 한다 이건 의미가 없고, 대신 숙명여고는 서술형이 없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차이일 것 같아요. 사실 요것 때문에 숙명여고 반이 다른 반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저희 숙명여고 반에서 이제 그런 대비를 해줄 겁니다. 일단 숙명여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3월 2일에 개강을 할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낮이나 저녁에 클리닉이 있어요. 낮이 2시부터 5시 반, 저녁이 6시 반부터 10시까지인데 두 번 중에 한 번은 꼭 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날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클리닉 때 이제 뭐 오답 노트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거 상담도 하고, 어쨌든 저희가 직접 클리닉은 무조건 저희하고는 무조건 직접 강사가 관리합니다. 조교한테 질문 같은 거 안 시키고 강사가 직접 하니까 무조건 클리닉은 좀 참가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자, 숙명여고 반을 이렇게 개강할 거고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반복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저 나름 그래도 수학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가르친다기보다는 저는 학생들이 점수를 잘 맞도록 하는 스타일로 가르칩니다. 숙명 시험은 되게 어려운 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까 15번이랑 13번 보여드렸는데 풀이도 간결하고 원리도 막 특이한 풀이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 대신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과 또 암기는 다른 게 알아 이거랑 나 완벽하게 알아 보는 눈의 차이가 있어요.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까지 한 친구들이 보는 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숙명시험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틀리고 와서 이번에 실수 많이 했어요. 이거 집에서 보니까 다 풀려요. 사실 이건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예요.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만약 완벽하게 공부했다면 그런 실수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서 제대로 이해하면 숙명시험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반복하느냐 그걸 볼 건데, 일단 뭐 개념 수업은 누구나 다 하죠. 솔직히 개념 수업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만 이제 약간 선생님들끼리 차이 나더라고요. 저는 필기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이 개념 정리를 싹 해주고 그걸 반드시 학생들한테 필기를 하라고 시켜요. 저는 필기가 정리의 느낌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암기의 느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써야 외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뭐 말하는 것도 좋고 듣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쓰는 거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써야 정리가 되고 자기가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필기 반드시 시킵니다.
그리고 필기가 또 과제로도 나가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 숙제 있는 건 당연한 거고 필기를 과제로도 반드시 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거 이제 학생 거 하나 사진을 찍었거든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삼각형의 응용에서 응용되는 거에 대해서 쫙 적었고, 뭐 부채 을지를 이제 제가 가끔 중요한 고식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한두 번 더 써보라고 시켜요. 그래서 그때 한번 또 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갑질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외우려면 써야죠. 그리고 이렇게 필기한 거를 집에 가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하라는 의미로 꼭 한번 숙제로 시킵니다. 서울대 맞고 있죠. 학생들이 필기를 하도 안 해가지고 저는 학기 초에 반드시 필기 노트도 나눠줍니다. 제발 거기에다가 필기 옮겨 쓰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필기를 옮겨 쓰면 정리하는 느낌,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뭘 배웠구나 아는 거. 그러니까 내용을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오늘 뭐 배웠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암기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달달달달 뭐 구구단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암기가 돼야지 문제에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걸 먼저 하고 하면 오히려 문제 푸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러더라고요. 그냥 생각 없이 쓴다고. 근데 진짜 생각 없이 쓴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배웠던 걸 토대로 그대로 어차피 여기서 첫 번째 공부를 했으니까 두 번째 할 때 그냥 무아지경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필기 반드시 집에서 한 번 더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숙제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당연히 학생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풀이를 해줍니다. 당연하죠. 학생들이 숙제를 모든 걸 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 당연히 질문할 수 있고, 그럼 제가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복습을 좀 많이 얘기를 해줘요. 뭐 쇼컷 같은 것도 얘기해주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질문 받는 시간이 좀 길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 하나하나 다 질문을 받아주고,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이 다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저는 과제 다시 풀게 시킵니다. 왜냐면 처음에 과제를 풀 때는 물론 이제 필기를 두 번 한 상태이지만 완벽하게 내 것이 아닌 지식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과제 시간에 질의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단원의 개념도 나오고 하다 보면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때 어제 숙제를 다시 한번 똑같이 풀면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시 풀 때 사실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이 다시 푸는 시간은 금방금방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아는 문제는 다시 봤을 때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된 친구들은 시험 볼 때 막 보자마자 몇 문제 풀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전 과제 다시 풀게 반드시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 이거는 이제 고민 중인데 요 타이밍에 필기 한번 아예 더 시킬까도 생각 중이에요.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반복을 싫어하지만 그걸 진짜 시킬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의응답까지 끝나면 분명히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 번만 더 쓰면 정말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과제 다시 풀기 요건 100%고 필기는 좀 고민 중입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에서 오답 정리를 한 번 더 합니다. 징글징글하게 반복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질의응답 한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고친 다음에 다시 한번 맞는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뿐만 아니라 맞는 거 다 고칠 거예요. 다 다시 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숙제 70문제가 있었다. 너무 많나요? 40문제 정도 있었다. 그럼 그 40문제 다시 풀기가 오늘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수만 보면 항상 교재의 2배가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풀기는 제대로 풀었다면 빨리 풀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어쨌든 다시 오답은 이제 학생들이 저는 솔직히 오답을 손으로 직접 썼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근데 그렇게 봤더니 학생들이 너무 안 해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오답 노트를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 줍니다. 뭐 김개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 학생이 틀렸던 것만 딱 만들어 줘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클리닉에서 자기가 정리하게 될 겁니다. 아니 모르는 거 질문하면 되고요. 저희는 항상 클리닉에 강사가 직접 들어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거의 대부분 문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문제는 또 오답해야죠. 네. 근데 보통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이제 긴장을 해요. 왜? 만약 클리닉 와가지고 오답을 다시 푸는데도 불구하고 안 풀린다. 그럼 그 문제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알게 돼요. 근데 혹시라도 모른다. 그럼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별표를 막 6개 쓰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끝까지 추적해서 풀게 되더라고요. 대신 이제 이게 좀 귀찮긴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채점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뭐 선생님이 채점해 주는 거 아니냐. 사실 제가 채점해 주진 않아요. 저는 해설도 직접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이 이런 과정을 연습하기 바래요. 생각보다 학생들 공부법이 그렇게 썩 잘 돼 있진 않더라고요. 물론 정말 이미 잘 되고 자기 특유의 공부 습관이 있다. 근데 잘 되고 있으면 제가 거기에 터치를 안 해요. 근데 그런 친구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의 공법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요거를 지키면서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정리가 잘 되니까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요. 개념 수업하고 그 다음에 뭐 집에서 숙제하고 다시 풀고 막 이럴 때 제대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좀 이제 시중 문제집이나 그런 해설들 또는 이제 저희가 사실 기출문제 작업 같은 걸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풀을 만들어요. 그다음 당연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풀이도 되게 많기 때문에 강남 내신과 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손풀이를 만들어 줍니다. 물론 한번 풀었던 문제 또다시 만들어 주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 앞에 보면 되니까. 대신 뭐 시험, 그러니까 테스트 같은 경우 또는 나중에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저는 쉬운 문제도 꽤 많이 풀려요. 마치 구몬 연습하듯이 그 문제조차도 제가 다 일일이 해설을 만들어 줍니다. 물론 간단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배웠을 때 그 방법 그대로 해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따라 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학생들은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논리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혼동 없이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좀 전에 얘기한 손풀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손풀이는 별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많이 풀어봤으니까 실제로 이제 요 문제는 고3까지도 이렇게 풀면 될 것 같다. 사실 비슷하거든요. 논리라는 게. 특히 숙명은 어차피 서술형 대비할 필요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아예 좋은 풀이, 빠른 풀이를 시키면 됩니다. 저는 정말 뭐 다양한 풀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막 다양한 풀을 막 가지고 스스로 숙도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풀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풀이를 딱 만들어서 그리고 너희가 나중에 시험에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풀어야 된다. 고려해서 항상 해설을 만들어 줍니다. 학생들 레벨에 따라 만들기 때문에 1학년, 2학년이 혹시라도 뭐 똑같은 책을 쓰더라도 당연히 풀이는 다 다르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번에 숙명여고반 같은 경우도 숙명여고반의 특징, 서술형이 없죠?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객관식과 단답형에서 맞출 수 있는 방법만을 알려줄 겁니다. 왜냐면 서술형 쓸데없는 방법 별로 의미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내신과 수능만 보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딱 맞춰서 해설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원래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뭐 시중교재 이런 데서 뭐 저자는 당연히 그 책을 쓴 분은 저 풀이를 당연히 알고 만약 본인이라고 하겠지만 저걸 해설에 넣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이거 이해 못하는 학생들도 설명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모르면 제가 설명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항상 가장 괜찮은 풀이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손풀이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짧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기에는 제가 가르쳤던 거에 대한 방법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제가 뭐 등차 수열의 합은 평균과 뭐 개수의 곱으로 한다 라고 한 다음에 풀이도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이 문제 풀 때 그 방법을 그대로 풀어야 실제로 이제 뭐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이도 제가 가르친 방법 그대로 다 해설을 만들어 줍니다. 자, 저는 어쨌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손풀이가 가장 저의 특색이라고 했는데 증명을 안 하진 않아요.
근데 증명 중에서 서술형 대비를 위한 증명도 있고 또는 수학적으로 중요한 증명 중에서 실제로 이제 고등수학에서 필요 없는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서술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줘야 돼요. 왜? 서술형 대비 때문에. 근데 숙명은 서술형이 없죠.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정말 원리는 정확히 제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원리에 입각한 풀이를 만들어줘요. 대신 빠르고 편한 풀이로 항상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되게 궁합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뭐 저는 서술형이 없는 숙명여고 내신 대비 거기에 나중에 수능까지 연결해야 되잖아요. 특히 숙명여고 학생들은 정시로 하는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럼 내신뿐만 아니라 정시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원리를 익히는 풀이가 실제로 수능에도 많이 도움돼요. 저는 그래서 원래 정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학교는 사실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수학 기준으로 해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실제로 숙명여고 반뿐만 아니라 모든 반에 뭐 특강이든 상관없이 항상 손풀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줘요. 왜? 학생들 레벨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투를 공부한 친구의 수투풀이법과 처음 공부하는 친구랑 다 다르잖아요. 수상 같은 경우도 수상 문제를 풀더라도 한 번 공부한 친구, 두 번 공부한 친구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풀다 보니까 사실 조금 가끔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힘들 때, 바쁠 때. 근데요, 나름 즐거워요. 문제 풀고 있다가 특히 저는 이제 음악 듣거나 들어오면서 문제 푸는데 뭐 열심히 풀고서 이제 그게 학생들한테 도움되면 좀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푸는 게 거의 취미가 된 사람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풀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사실 이거 굉장히 좋은데 학생들은 잘 못 느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 2학년 거치고 이제 고3 때 가서 다른 선생님들 이제 대형 강의 수업 듣다가 보면 이제 저한테 선생님 저희 학원 이 문제인데 그것도 해줘요라고 또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고3 때는 이제 뭐 유명한 학원 그래서 시험을 꼭 보라 뭐 모의사반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시험을 꼭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문제 가지고서 손풀이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 2학년 학생들은 크게 느끼지 못할 겁니다. 편하니까. 자, 이 손풀이 역할이 일단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해설이에요. 해설. 당연히 해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릴 때 해설 없이 알 때까지 공부해라. 전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는 학생들이 있어 좀 슬퍼요. 왜냐면 풀 문제도 많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문제를 딱 틀렸다고 바로 해설 보는 게 아니라 좀 고민을 해야겠지만 고민을 막 30분, 40분 하고 있는 건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열심히 풀고 있다, 삽질을 했다 이건 괜찮은데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팔짱 끼고. 이거는 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럴 땐 해설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이제 완벽하게 익혀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해설로서의 용도로 쓸 수 있고요. 손풀이가. 두 번째는 복습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손풀이를 직접 해주면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어떤 공식에 대해서 언급하면 당연히 제 손풀이는 그 공식으로 문제를 풀죠. 그럼 학생은 당연히 그 공식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자동으로 이제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풀고 있네. 저걸 저렇게 적용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손풀이가 자동으로 어쨌든 학생들의 복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기능이 뭐냐면 쇼컷이에요. 쇼컷. 특기 숙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술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쇼컷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쇼컷이라는 게 속도에도 도움이 되지만 실수를 줄이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이유는 계산이 길어지거나 과정이 길어지거나 그럼 당연히 실수가 당연히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계산하거나 계산을 생략해서 더 편하게 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학생들이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문제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손풀이로 다 그거를 해주면 학생들이 그 손풀이 보면서 이거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저건 이렇게 풀면 쉽겠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성실한 친구들은 맞은 문제조차도 꼭 비교해서 풀 때도 있어요. 왜냐면 뭐 쇼컷이 없는 문제도 당연히 있죠. 근데 있는 문제도 있는데 이제 본인이 푼 거는 약간 노가다스럽게 풀었고 쇼컷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진짜 성공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사고의 상승이라는 측면인데요. 학생들이 머리가 발전할 수 있느냐? 요거는 사실은 이제 좀 선생님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똑같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친구는 재능이 많고 어떤 친구는 재능이 적고 전 이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늘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좀 고민해서 풀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좋은 방법, 좋은 아이디어를 연습할 수 있는 장만 만들어진다면 어느 정도 다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학생들 나중에 이제 저는 수능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도 열심히 한 친구들은 나중에 수능 고득점 나와요. 결국 학생들의 머리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손뿌리는 좀 이제 학생들한테 약간 생각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어주고 이거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저렇게도 풀 수 있구나 학생들이 생각하다 보면 자동으로 사고가 상승이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 2년 지나고 짧게는 1년 지나고 이런 친구들이 갑자기 저한테 선생님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런 얘기도 해요. 보통 1학년 때 그런 얘기 하는 경우는 제가 이제 일부러 더 좋은 풀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교과과정을 벗어난다거나 이거는 일부 학생들만 알 수 있는 풀이다. 전 너무 특이한 풀이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학생들이 더 좋은 풀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이제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데 고3 정도 되면 진짜 학생들이 선생님 이렇게 풀으라면서 하면서 왜 선생님 이렇게 풀으셨어요? 하면서 저보다 더 저다운 풀이를 많이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풀이를 따라하면 생각보다 그런 센스, 응용력이 많이 길러집니다. 자, 다음 내신 대비 교재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숙명의 특징은 뭐냐면 꼼꼼히 공부해야 돼요. 꼼꼼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게 잘 나오고 실제로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실수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꼼꼼히 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숙명은 내신 문제 대비할 때 반드시 쉬운 문제도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는 내신 교재는 숙명여고 내신 교재는 50% 정도는 유형편이라 가지고 좀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다는 게 막 정말 구단 수준의 쉬운 건 아니지만 이 동네 강남 내신에 비하면 좀 많이 이제 쉬운 문제. 그러니까 유형 연습하고 그럴 수 있는 또는 공식 연습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한 50% 정도 있고요. 실제 50%가 좀 높아요. 그 다음에 50%는 이제 기출편입니다. 그래서 숙명여고 7개년 기출. 그 다음에 숙명여고는 프린트 이외에도 모의고사에서 되게 잘 나와요. 모의고사 교과서 되게 잘 쓰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숙명여고가 정말 기본에 충실한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반드시 3년치는 무조건 다 풀리고 거기에 추가로 그 전에 4년치에 대해서는 약간 선별적으로 시켜요. 그러니까 유명한 문제들은 이제 그래도 3년이 아니라 4, 5, 6년도 당연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키고 강남 우수 내신 유형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강남 내신 문제 어려운 문제 당연히 풀립니다. 다만 중동 휘문 또는 뭐 진성 같은 학교에서 좀 막 진짜 꽈낸 문제들 있어요. 또는 뭐 개포라든지 이 문제는 굳이 풀어야 될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막 억지로 암기해야 될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다 배제시키고 그런 거 말고 기본적인 원리 사실 기본 원리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막 특이한 그런 아이디어가 없더라도 어쨌든 학생이 고민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괜찮은 문제들은 다 실어놨습니다. 왜냐면 너무 쉬운 문제만 풀어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말이 50대 50이지만 실제로 시간은 유형편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왜? 난이도가 쉬우니까. 대신 이 유형편의 문제들이 학생들의 성적을 지켜줄 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어려운 문제에 너무 꽂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생각보다 내신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이런 친구도 있겠죠. 난 이미 다 알아. 특히 이제 영재고 3차 떨어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하든 다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려운 거 쫓다가 망합니다. 그럼 어려운 거 그래도 많이 풀었으니까 수능 잘 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일단 탄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가 숙명여고반의 특징인데 당연히 숙명여고 반이니까 숙명여고 프린트 굉장히 중요하게 시킵니다. 아까 봤죠? 심지어 똑같은 문제도 두 문제 냈어요.
한 시험에서 프린트가 12문제인데 6분의 1 확률로 아예 똑같아요. 당연히 응용되는 문제는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30% 이상은 연계가 된다고 봐요. 똑같은 문제 포함해서. 그래서 숙명 문제 프린트는 좀 반복을 시킵니다. 일단 받으면 먼저 한번 시켜요. 스스로 풀어보라고 시키고, 왜냐면 학교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풀어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선풀이를 만들어줄 것과 비교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풀이라는 건 조금 미안하지만 약간 하찮아요. 어쨌든 그렇게 그래도 어쨌든 한번 스스로 풀어봤으니까 오히려 풀어봤기 때문에 쇼컷의 공허함을 알고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간편한 풀이, 원리에 입각한 풀이, 실제로 계산 막 더럽지 않고 쉽게 푸는 풀이, 이런 게 연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손풀이와 비교해서 확인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형해서 다시 한번 풀립니다. 이 변형이라는 건 강사가 직접 해요. 그러니까 뭐 조교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강사가 직접 변형을 합니다. 저희 학원은 선생님들이 변형을 되게 많이 해요. 뭐 기본적으로 워낙 수학 잘했던 분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스카이, 뭐 서울대 수학과, 서울대 수학교육과도 있고, 저도 어쨌든 과학고 나왔으니까 수학 좀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다 변형을 합니다. 조교들 안 써요. 조교들이 쓰면 전문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 친구들의 일은 대부분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대학생은 사실 공부하는 사람이지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맡겨놓으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관리도 클리닉도 직접 하고, 그다음에 변형 무대도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계속 매년 지금 저희가 스터디하면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보 때 다시 한번 봐야겠죠. 고작 12문제인데 직보 때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무조건 프린트는 다 맞을 수 있어요. 다 맞아야 됩니다, 프린트는. 네. 자,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숙명여고 관련에 대한 이제 기타 내용이에요. 일단 테스트.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매일 보려고 하는데 적어도 2번에 한 번은 무조건 봅니다. 그리고 매일 보는 게 원칙이고, 근데 이제 가끔 바쁠 때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빼고는 무조건 시험 볼 겁니다. 자, 시험 볼 때 당연히 숙명여고 반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은 숙명여고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테스트 스타일에 맞추어서 객관식 15, 단답형 8개로 계속 냅니다. 연습이 되겠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하게 있는 게 2020년에는 20문제였어요. 여기 23문제잖아요. 그리고 2021년도가 22문제가 21문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매년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아까 뭐 나이도 그렇고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뭐 모든 걸 대비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테스트 난이도는 좀 뒤죽박죽 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쉬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왜냐면은 일정하게만 내면 어려운 시험에 당황할 수 있어요. 또는 쉬운 시험에도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난이도는 뒤죽박죽 내되 문제 그 구성은 항상 객관식 15, 단답형 8개 맞춰서 낼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수업 일정인데, 수업 일정, 그러니까 뭐 수업 시간 이게 아니라 언제 개강하고 언제 종강하냐, 이거는 이제 숙명여고 학생 일정에 맞추면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학생들이 너무 오래 쉬고 그러면 공부하기 싫잖아요. 사실 연합반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시험이 너무 늦다 보니까 그 친구는 시험 보는 중인데도 개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숙명여고 반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숙명여고 학생 일정에 맞춰서 개강, 종강 다 할 겁니다. 자, 다음에 수업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 뭐 수업 시간 배분은 뭐 당연히 뭐 질문 받고 개념하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마무리를 짓고 기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덜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기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여학생들이라서 너무 늦게까지 남기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머님들이랑 좀 상의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집이 가까운데 그냥 뭐 늦게 와도 상관없어. 사실 이 동네는 사고 안 나요. 대치동에서 사고 안 납니다. 그러더라도 여학생은 좀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있어서 너무 늦게까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클릭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칼같이 보내시면 학생들이 이제 좀 마무리가 밀릴까봐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보낼 겁니다.
그다음에 클리닉인데 클리닉 시간에는 일단 당연히 오답노트 할 거예요. 오답노트 할 거고 오답노트 왜냐면 학생들한테 해오라 그러면 잘 안 해오고 대충 해와요. 근데 이제 와서 클리닉에서 하면은 어차피 클리닉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느긋하게 물론 이 느긋하게란 말이 천천히 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학습 시간을 생각하면 돼요. 이게 만약 좀 빨리 끝났다 그러면 이제 강남대신 기출 중에서 덜 푼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시킬 겁니다. 이건 학생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는 학생은 좀 더 많이 줄 수 있고 좀 많이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차라리 반복이 좋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클리닉에서 좀 조절을 하겠다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상담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개인별로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할 때도 있지만 학생들은 1대1로 얘기할 때 좀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이제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럴 때 좀 가끔 상담을 하고 어쨌든 제가 이제 클리닉에서 하다 저는 생각보다 질문이 엄청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전 수업 시간에 질문을 다 받습니다.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에 질문은 다 끝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손풀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손풀이는 제가 가르친 것대로 풀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걸 보면은 어쨌든 어느 정도 습득이 잘 되기 때문에 질문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좀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학생들 개별적으로 좀 상담을 좀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테스트 성적이 특히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짧게 칭찬해도 돼요. 근데 이제 진짜 중간 기말 시험이 아니더라도 그냥 학원 내에서 보는 테스트에도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의기소침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럴 때 위로해주고 해줘야 학생들이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공부를 어느 정도 이상을 해준다고 봤을 때 정말 독하진 않더라도 고3까지 정말 꾸준하게 공부를 해줄 수만 있으면 전 웬만하면 대학 잘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제가 이제 학생들 계속 케어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가끔은 이제 따끔하게 혼도 내주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좀 짧게 클리닉에서 해주고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해주곤 하는데 수업 시간은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쉬는 시간 10분밖에 안 되고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클리닉 시간 같은데 또는 뭐 이제 학생들 뭐 가끔 이제 보충하러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영상을 찍기 때문에 내용 보충 같은 경우는 거의 필요 없지만 실제로 이제 뭐 주말에 와서 좀 공부를 한다거나 이번에도 사실 이번 주말에도 저는 원래 이번에 토요일 수업이 없어요. 왜냐면 방학 중이기 때문에 클리닉이 낮에 깔리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토요일은 수업이 없는데 불구하고 학생들이 공부하러 온다는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물론 자발적인 게 아니라 제가 부르는 거긴 합니다. 그런 친구들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어쨌든 클리닉에서 오답노트 자기도 학습 위에 상담도 해줄 거라는 거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긴 내용 좀 생각보다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뭐 문의사항은 저희 학원 개념영상 학원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